네, 안녕하세요. 문학 선생님이에요. 이번에는 소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난번에 시에 대해서 얘기한 거 기억나요?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느낌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인데, 줄여서 표현하면 시, 돌려서 이야기로 만들어서 돌려서 얘기하면 소설, 눈에 보이게 연기로 하면 희곡, 대놓고 표현하면 수필이라고 얘기했죠. 이번에는 소설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소설은 사건을 서술을 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함축적인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서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소설의 특징을 바로 서사라고 합니다. 서사. 서사는 사건을 서술한다는 얘기예요. 서사는 시에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죠. 운율, 심상, 주제 이렇게 있는데 소설에서도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바로 세 가지 요소, 소설의 3요소 하면 여러분들 인물, 사건, 배경을 떠올리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예요. 주제는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일 거고요. 구성은 좀 이따 얘기하고 문체는요, 작가의 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작가의 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작가는 그 문장을 짧게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작가는 문장을 굉장히 길게 화려하게 수식어를 많이 써서 화려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수식어를 써서 많이 화려하게 쓰는 것을 화려체, 만연체, 그리고 짧게 쓰는 것을 간결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부드럽게 쓰는 것을 우유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문체는 그런 게 있고 중요한 건 구성이에요. 여러분들 소설의 구성인데요. 소설 구성의 3요소가 바로 인물, 그리고 사건, 배경이 됩니다. 인물은 영어로 얘기하면 캐릭터예요. 캐릭터는 다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걸 성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결국 소설에서 인물은 그 인물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럼 그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 게 여러분들 인물의 성격인데 그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우선인데요. 어떤 인물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중심적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면 중심인물, 그리고 그 중심인물을 도와서 주변에서 도와주는 인물들을 주변인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을 주도인물, 그 주도인물과 반대 세력에 있는 인물을 반도인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전형적 인물, 개성적 인물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은 꼭 알아둬야 될 것이 평면적 인물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평면적 인물이 있고요. 입체적 인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이 변하지 않는 것을 평면적 인물이라고 하고요. 처음에는 착했는데 나중에 못돼졌어. 그래서 주동인물하고 막 싸워. 그런 중간에 성격이 바뀌어서 그걸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환시켜 놓는 인물들을 우리가 입체적 인물이라 그래요. 현대 소설에서는 이 입체적 인물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요. 하지만 고전 소설에서는 평면적 인물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95% 이상이 평면적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이제 곧 이생규장전을 배우잖아요. 이생규장전은 고전 소설이거든요. 고전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은 요 평면적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성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물이 나오겠죠. 그 인물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켜요. 갈등을 일으키는데 그 갈등이 바로 사건이에요. 갈등이 바로 사건이 됩니다. 이 사건은 그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필연적 사건이라고 하고요. 필연적 갈등, 필연적 사건이라고 얘기하고요. 필연적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사건이 아주 우연하게 일어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우연적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대 소설에서는 굉장히 필연적이어야 되지만 고전 소설은 사건이 대부분 우연하게 일어나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배경은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배경 이런 것들이 있고요. 주로 현대 소설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배경, 물론 도깨비 같은 그런 드라마 같은 거에서는 좀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현대 소설은 이제 굉장히 현실적이죠. 반면에 고전 소설은 굉장히 비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막 땅속도 가고 뭐 용궁도 가고 하늘도 날아가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고전 소설은 굉장히 비현실적이다라는 거. 다 왜 이걸 왜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이생규장전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소설은 사건을 서술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사건을 있는 그대로 사실을 서술하는 거고요. 제일 먼저 인물을 파악해야 되고, 누가 나오는지 인물을 파악해야 되고, 그 인물의 성격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 인물의 성격을 파악해서 그 어떤 인물이 어떤 인물과 갈등을 일으키는지를 파악하면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현대소설과 고전소설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은 현대소설이 더 쉽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조금만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 고전소설이 훨씬 쉬워요. 왜냐? 고전소설은 인물의 성격이 평면적이에요. 인물의 성격이 평면적. 사건 굉장히 우연적으로 나요. 그냥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럼 그러난 거야. 말도 안 돼. 어쩔 수 없어요. 고전소설은 사건이 우연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배경은 굉장히 비현실적인데 알다시피 하늘나라도 가고 땅속도 가고 용궁도 가고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시에서는 운율, 심상, 주제이듯이 소설에서는 주제, 구성, 문체인데 구성을 알아야 되고 인물, 사건,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인물, 사건, 배경을 파악하다 보면 주제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물론 현대소설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고전소설은 주제가 또 하나예요. 바로 보다 권선징악. 착한 사람은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 거.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소설의 구성 방식, 구조, 시점,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3인칭 시점 있잖아요. 그런 시점이라든지 성격 제시 방법, 직접 제시, 간접 제시, 작가의 다른 작품, 작가, 시대적 배경, 관련 작품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 작가, 시대적 배경, 관련 작품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이것을 맥락이라고 얘기를 해요. 맥락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대와 타협하지 않은 천재 작가 김시습. 조선 전기 천재 작가로 알려진 김시습은 1435년 서울 성균관 부근에서 태어났다. 그는 3살 때부터 글자를 배우기 시작하여 5살 때 이미 시를 지을 줄 아는 천재였는데, 그 소문이 당시 임금인 세종에게까지 알려질 정도였다. 이처럼 어려서부터 명성을 드날리던 김시습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하였다. 특히 김시습의 인생에서 가장 큰 역경이라고 할 수 있는 수양대군의 단종 왕위 찬탈 사건은 그를 평생 떠돌이의 삶으로 살게 한다. 생육신의 한 사람으로도 유명한 김시습은 떠돌이의 삶을 살았지만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기는 지식인의 의무를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이러한 면모로 인해 율곡 이이로부터 백세의 스승이라는 칭송을 듣기도 하였다. 김시습은 마음 내키는 대로 산수를 방랑하며 좋은 경치를 만나면 글이나 시를 쓰며 살았다. 이러한 그의 삶은 작품 세계에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역대 시인 가운데 김시습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시로서 말한 시인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그의 자유로운 삶만큼이나 그의 저작 또한 다채로운데, 특히 수많은 작품 속에서 조선 전기의 사상계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유교와 불교 정신을 아우른 사상과 탁월한 문장으로 당대를 풍미하였다. 많은 작품들 중에서도 금오신화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집으로 김시습의 대표작으로도 유명하다. 금오신화에 수록된 작품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첫째,
주인공이 대부분 제자가 인적 인물이라는 점이며, 둘째,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것과 거리가 먼 신비로운 내용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 중 이생규 장전은 전반부에서는 살아있는 남녀 간의 사랑을, 후반부에서는 살아있는 남자와 죽은 여자의 사랑을 다룬 애정소설로 명언소설에 해당한다. 시대와 타협하지 않았던 지식인, 스스로 방랑자가 된 천재작가 김시습. 그는 세조의 불법적인 왕위 찬탈이라는 시대적 충격에 타협하지 않고 방랑과 운둔의 삶을 살며 일생을 마쳤다. 그가 죽은 뒤에는 그를 존경하는 후학들에 의해 작품들이 재평가되어 여러 차례에 걸쳐 시집이 편찬되었으며, 그가 남긴 자유분방한 사상 체계와 탁월한 문장은 후학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생규장전 김시습. 개성에 사는 이생은 글 공부하러 갈 때마다 최 씨의 집을 지나쳤다. 최 씨의 집 단밖에는 수양버들이 있었는데 이생은 그 밑에서 잠깐씩 쉬었다. 어느 날 담장 안이 궁금해진 이생은 그 안을 엿보았고 담장 너머에서 시를 읊고 있는 최 씨를 보게 되었다. 첫눈에 최 씨에게 호감을 느낀 이생은 자신의 마음을 담아 시를 짓고 이를 기와 조각에 매달아 담장 안으로 던졌다. 최 씨도 이생의 마음을 깨닫고 좋아하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두 사람은 시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키워나갔다. 이생의 행실을 수상하게 여긴 그의 아버지가 이생을 지방으로 보내자 최 씨는 그만 상사병을 앓게 되었다. 사정을 알게 된 최 씨의 부모는 자기 딸을 위해 이생의 부모를 설득하고 최 씨와 이생은 마침내 혼례를 올렸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홍건적이 개성을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산골로 도망가던 이생과 최 씨는 이별하게 되었다. 이생은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최 씨는 도적의 손에 죽고 만 것이다. 도적이 물러간 뒤 집으로 돌아간 이생은 최 씨가 죽었음을 알게 되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였다. 그런데 이생에게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다. 슬픈 마음을 가누지 못하던 그의 앞에 죽은 최 씨가 생전 모습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이생과 최 씨는 다정하게 마주 앉아 그간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했다. 행복한 몇 해가 흐르고 또다시 그들은 이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최 씨는 이생에게 자신은 이미 죽은 목숨이기에 이제는 저승으로 가야 한다고, 더 이상 인간 세상에 머무를 수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결국 최 씨는 이생에게 영원한 이별을 고하고 그의 곁을 떠났다. 홀로 남은 이생은 최 씨에 대한 그리움을 이기다 못해 병을 얻었고 그 역시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